부채를 아무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부작용은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부채라는 것 자체가 나쁘네. 마치 우리가 쌀밥은 진짜 해로워. 너 아직도 그 밥을 한 번씩 먹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부채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부채와 관련해서는 예비, 아서라, 무서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갚죠 라고 하는 건데 집을 살 때는 네. 예를 들면 2억이 재산이 있고 4억이 부채를 일으켜서 6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4억을 못 갚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사도 돼요. 아니 오르지 않더라도 네. 그게 이제 5억이 된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나는 1억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 2억밖에 없는 사람이 4억을 빌려서 6억짜리 집을 샀는데 나는 그냥 이자만 간신히 갚고 있었고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집이 내려서 5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실패한 재테크지. 그러나 그 부채 4억을 못 갚습니까? 그 5억짜리 집을 팔면 4억을 갚을 수 있죠. 나중에 나 죽을 때 그 집 누군가가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자가 팔 것이고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가 받아서 국가가 팔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5억에 팔면 4억 내 빚은 갚고 1억 남는 걸로 뭐 상속자한테 주든가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가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원금을 한 푼도 못 갚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집이 또 지어지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6억짜리 집을 짓겠죠. 그 수요가 계속 존재를 해야 공급도 계속 늘어나서 집을 짓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건데 네. 너 4억 다 갚고 죽을 자신 있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갚을 자신이 있으면 빌리면 되죠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기준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인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안에서 소화만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잘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네. 부채를 아무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부작용은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그죠. 일시적인 위기 때 아니었습니까? 종종 가끔씩 태어나는 무분별한 부채, 진짜 무분별한 부채를 가져서 했다가 실패하고 파산하고 하면서 주변도 같이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왕왕 관찰하다 보니까 부채라는 것 자체가 나쁘네. 마치 우리가 쌀밥은 진짜 해로워. 너 아직도 그 밥을 한 번씩 먹니? 당 올라간다. 당 올라간다. 야, 밥 먹지 마. 밥 해로운 거야. 이만한 독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런 얘기를 우리 쉽게 하잖아요. 네. 왜?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쌀밥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고통스러운 거는 한 번도 못 보고 가끔씩 밥을 많이 많이 먹는 바람에 부작용이 생기는 건 가끔씩 보니까 네. 쌀밥을 나쁜 거라고 하지만 쌀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먹는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라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먹는 놈이 나쁜 게 아니라 네. 먹고 운동 안 하는 게 나쁜 겁니다. 사실은 쌀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자체가 나쁜 걸로 이해하듯이 부채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념을 깨야 적어도 부채라고 하는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최소한 중립으로라도 개념을 바꿔놔야 그래야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아하. 그 내용을 학교에서 왜 안 가르쳐줬고 학교에서는 나쁘다고만 가르쳐줄까라고 생각해보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가르치는 게 목표니까 책임 있는 민주시민은 부채를 많이 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행히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든가 다행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잘 태어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일으키는 게 책임이다. 그래야 세상에 돈이 돌아가지. 안 돌아가니까 자꾸 금리를 낮춰야 되고 금리를 낮추니까 자꾸 가끔씩은 무분별한 부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부분별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2억밖에 없는데 4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6억 원어치 주식을 사면 되냐? 아까 내가 집은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식은 사도 되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주식을 사서 6억 원어치 주식을 굴리는 건 무분별한 투자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눈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 눈이 좀 이상하죠? 왜?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 판단이 왜 다를까요? 왜 4억 빚내서 집은 사도 되는데 4억 빚내서 주식은 사면 안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알 건 다 아시네 우리. 아니면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주식은 빚내서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주식이 뭐 나쁜 게 아니라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그 특성과 성격이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은 변동성이 안 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안 큰 건 오를 때도 많이 안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져요. 빚을 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6억짜리 집이 어느 날 2억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깡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4억 빚조차 못 갚게 되는 거잖아요. 6억짜리 집이 4억이 되면 나는 2억을 손해본 거지만 그래도 그 4억 부채는 갚을 수 있죠. 그 집을 팔면. 네, 네. 그러니까 사회에 해악을 주지는 않는데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지요. 그 과거의 그래프들을 보면 부동산은 이렇게 올랐고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랐다는 걸 우리는 배우면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아, 부채는 아주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는 게 심지어는 좋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생각해 봐야 돼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러니 꽤 많은 빚을 내서 사도 괜찮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잘 천천히만 오를까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아파트가.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1998년에 우리는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고 2008년 리만 사태 때 우리는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 주식 그래프를 보면 거의 망해가죠. 그렇죠. 지수도 반토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서 98년에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똑같이 무서웠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탐욕적이고. 그러나 부동산은 무섭다고 던져서 팔면 팔리지 않죠. 주식은 무섭다고 던져서 팔면 하한가에 쌓이든 팔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 주식은 팔면 팔리고 사면 사지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부동산은 내 마음은 똑같이 움직이지만 내놓는다고 팔리지도 않고 사겠다고 한다고 누가 팔지도 않고 중간에 거래 비용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매매를 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자산의 성격인 것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그 레버리지를 쓰면 위험하다. 그 어떤 좋은 주식도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라고 주장하는 엔비디아도 단 2년 전에 주가가 30불에서 10불로 떨어졌다니까요. 네. 1년 만에. 예. 무슨 코스닥 잡주가 아니라. 원래 주식은 그런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그냥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던 건데 그걸 이제 가격에 그대로 리얼하게 반영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 투자는 그래서 부채와 함께 가면은 어려운 거다. 본의 아니게. 또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역시 어른 교과서에서는 가르쳐 주어야 될 거지만 아이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3프로TV에서도 열심히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뭐 Y스트릿에서도 좋은 분들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해주지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요즘 무슨 주식 사면 좋아요? 라는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 투자는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크니까 쌀 때는 굉장히 싸게 팔리고요. 비쌀 때는 굉장히 비싸요. 그게 주식의 특성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특성을 활용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 살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이 아니라 언제. 그런데 우리는 와이스트릿에서 2025년 9월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과 2026년 4월입니다를 주장하는 분을 토론시켜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다들 뭘 사고 뭘 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질문은 늘 잘못된 질문이다. 주식에 관한 한. 왜냐하면 주식은 언제 사느냐가 수익률의 대부분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언제 사느냐가 수익률의 대부분을 결정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요쯤에는 그 어떤 종목을 사도 틀리고요. 주가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요 시점을 잘 선택했다면 그 어떤 종목을 사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폭을 생각하면 뭘 살지는 아무 고민 안 해도 된다고요. 아무 고민 안 해도. 주식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이랑은 사실은 좀 반대예요. 반대죠. 부동산은 반대로 언제 사도 크게 싸게 살기도 어렵고 크게 비싸게 바가지 쓰기도 어렵다. 그러니 부동산은 언제 사는지는 안 중요하고 그 대신 무엇을 사는지는 그쵸. 꽤 중요하다. 무엇을 어디를.
그런데 대개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질문 이렇게 하죠. 집을 언제 사야 될까요? 올가을에 올해는 꼭 사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내년 후년이 좋을까요?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런 질문을 해요. 주식은 언제 사는 게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뭘 살지를 질문하고 반대로 부동산은 뭘 살지를 물어봐야 되지 언제 살지는 그냥 대출 잘 나오고 본인 느낌 좋을 때 사세요. 그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좀 주거지가 일정하거나 본인의 고향이나 직장, 일터랑 가까운 곳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건 이미 정해져 정해놨지. 있고. 부동산은 정해놨지. 근데 주식은 또 한 2,600개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뭘 살지 모르겠지. 그리고 나는 오늘 주식 투자를 하려고 정했지. 왜 오늘 주식 투자를 하기로 정했을까요? 오늘 내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내 여윳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없으면 못하지. 당연히. 없으니.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기다렸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계세요. 증권사 다 굶어 죽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기다렸다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2020년에 거의 동학개미들 그때 막 들어오신 분들은 누가 무엇을 사도 대부분 돈을 벌었듯이. 그렇죠. 그때 내가 그게 내 실력인 줄 알았죠. 근데 22년도에는 누가 무엇을 사도 대부분 물렸고. 그렇죠. 네. 그것도 내 뭐 실력이거나 투자의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로 사고 기다리는 거다. 왜 사고 기다려? 수익은 기다리는 데서 그 시간에서 나오는 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네. 나도 언제 문득 생각나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싶었던 건데 한번 맞춰봐요. 긴장되는데. 너 항상 선배 되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19세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겠죠. 훌륭한 분들이. 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훌륭하신 분이었고 그 수많은 분들 중에 자산 운용을 잘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던 21세기의 워렌 버핏 같은 분이 과거에는 그럼 한 세기에 한 번씩 나왔을 테니까 우리 머릿속에 한 2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월드와이드로. 한 명이라도 대답해봐요.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은 잘 기록이 안 되죠. 왜? 뭐 어디에 상인 막 이렇게는 기록은 돼요. 그러면 그 어디에 상인이 어떤 재테크로 돈 벌었다고 이어집니까? 저는 예전에 전해집니까? 바빌론의 부자들 책을 봤는데 거의 기원전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셨다는 분들. 어떻게 재테크를 했대요? 일단은 상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그게 바빌론 시대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있어요. 봐봐. 근데 그냥 무슨 상인으로 나와요. 상인으로 돈을 벌어서 먼 돈으로 금융업을 한 거죠. 재테크가 아니라 그건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라고. 사업으로는 5,000년 전, 10,000년 전에도 돈을 벌죠. 일종의 금융업. 그렇죠. 워렌 버핏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햄버거 먹고 점심 때는 콜라 먹고 저녁 때 햄버거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워런 버핏 비하로는 무슨 아닙니다. 사업을 해요?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고. 선배 T죠. 네? T. 극티죠. 아니 왜 사업이 없겠어요. 투자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물었잖아요. 투자업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거다. 그 이전에는 투자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가 어렵다. 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봉이김선달이라고 뭐 대동강 물 위에다가 흙 깔아놓고 땅도 팔아먹고 뭐 다 있었다면서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사업이다. 사기가 아니라면 비즈니스라고요. 고객을 설득해서 이거를 비싼 값에 사도록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워렌 버핏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요걸 갖고 있다가 20년 후에 팔면 비쌀 것이니까 갖고 있다가 비싸게 팔자 하는 과정에서 이거 사라고 누구 설득을 하기로 했어요. 칼 들고 협박을 하기로 했어요. 잘 갖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 라고 하는 원리로 돈을 번 건 20세기 이후에만 나타났다고. 금융투자를 통해서는. 재테크라고 하는 게 17세기, 18세기 이럴 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돈으로 돈 벌었다는데 그 사업이라고요. 돈 빌려줘서 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잘 지내는지 봐야 되고 안 갚으면 때리러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돈 말만 건 갖고 있다가 그냥 돈을 버는 거는 없다고요. 왜 없었을까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요즘에는 왜 자산을 사면 돈이 되지? 왜 자산은 장기 우상향하지? 라는 질문과 같아요. 자산이 장기 우상향한다면 그럼 갖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건데 제가 18세기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18세기 이전에는 자산이 우상향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18세기까지는 자산은 100년 전의 금값과 지금의 금값이 동일할 만큼 그런데 왜 요즘은 20년 만에 금값이 10배씩 뛰고 그럴까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돈의 양은 늘 항상 내가 1살 때나 지금 100살인 지금과 똑같은데 네. 돈은 왜냐하면 그냥 교환의 수단일 뿐이니까 그게 뭐 인구 늘어나는 정도로만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돈은 이 부채의 그 이른바 말씀하셨던 신용 창출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계속 늘어난다고. 세상은 그대로 지구별인데 그 안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독특하게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 돈이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 것. 아하. 이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테크의 원리가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오를 만한 어떤 것을 나의 명석한 두뇌와 심도 깊은 통찰로 때려 알아맞혀서 남들은 모르는 그거를 나는 맞춰서 그게 빠르게 적중을 해서 음. 내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뭘 이렇게 찾아보려고 아하.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왜 아니에요? 내가 2021년에 내가 이게 갈 것 같아서 샀더니 그게 올라가지고 내가 그걸로 좀 30% 먹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갈아탔는데 또 먹고 그게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한 건데 네네네. 그런 거다. 그거는 재테크라는 게 돈이 증가하는 시스템에 올라타는 거다라는. 올라타는 것. 그래서 재테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시골 집도 50년 전의 집보다 지금 집은 한 10배는 올랐을 텐데 왜 올라요? 왜 올랐을까요? 그 집이 좋아져서? 시골이 살기 좋아져서? 그게 아니라 세상에 돈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도 돈이 골고루 늘어나서 차 있고 그렇다 보니 이 돈으로 그 집을 할까 했다가 옛날에는 비싼데 라고 하던 분이 지금은 그 값이면 헐값인데 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지. 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경영을 잘했으니까 오르고 그렇게 경영 잘하는 기업을 맞추는 게 우리의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돈이 늘어나다 보니 10년에 2배 늘어난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10년 전의 소비자들보다 지금의 소비자들 주머니에 돈이 2배가 더 있으니 똑같은 휴대폰도 10년 전에는 50만 원이지만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10년 전에는 50만 원 받고 팔던 휴대폰을 지금은 똑같은 휴대폰 만드는데도 100만 원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이 회사의 이익이 최소한 2배는 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2배는 가겠죠. 이익이 2배 늘었으니까. 그건 거의 애플에 한정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애플은 이익은 훨씬 많이 늘죠. 당연히. 이게 애플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는 좋은 휴대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으나 네.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만들었어도 세상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같거나 적어진다면 애플 아니라 애플 할아버지가 와도 주가도 안 오르고 장사도 못한다. 돈이 줄어든다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가면 10년 전보다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2배가량 더 들어가는 시스템에 살게 됐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 한정되어 있는 자산의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빨리 늘리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올리지 말라는데 라고 하더라도 안 오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시간 동안 내 자산을 오래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시간만큼 그 가치는 올라간다. 라는 것이 재테크의 원리이고 그거를 활용해야 항상 이기고 수 있고 항상 만족할 수 있지. 뭐를 맞추면 이기는 게임이고 뭘 못 맞추면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맞추려고 하면 그건 진짜 운 좋을 때는 먹히고 되고 운이 안 좋을 때는 못 맞추고 다만 운이 좋을 때는 1,000원 투자하고 운 나쁠 때는 100만 원 투자하고 그럼 돈을 다 잃는 거죠. 네네네. 물론 이제 선택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돈의 속성 그 앞부분에도 돈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야만 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돈이 늘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부채를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채를 지지 않는데 돈이 늘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부채가 있는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고맙죠. 정확히 말하면 부채를 지고 내가 의무를 떠안고 그래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기로 내가 약속하고 대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그 부채로 뭔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든 자산을 사든. 네네. 그런데 내가 부채를 일으켰고 남들도 부채를 일으키고 하는 바람에 인플레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 내가 부채를 일으킨 보람을 결국은 얻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은 부채가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라고 하는 질문. 그쵸. 그 보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도 부채를 내고 나도 부채를 내고 해서 돈의 양을 계속 늘려야 우리 사회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는데 난 위험해 부채 안 내. 라고 하는 깍쟁이와 그래 나도 부채를 내서라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했던 성실이가 나중에 누가 더 보답을 받아야 돼요? 성실이가 보답을 받아야지. 기꺼이 부채를 일으키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리스크를 떠안았던. 근데 우리 모두 깍쟁이가 됩시다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채는 위험한 거야. 빚내서 집 샀네. 벌 받아야지. 저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실이가 될까 깍쟁이가 될까 하다가 여보 깍쟁이가 돼야 된다잖아 하면서 다들 깍쟁이가 되길 권하고 다행히 나름의 성실이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다들 그 교육받은 대로 깍쟁이가 되면 다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게 뭐 단 하나라도 틀린 설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죠. 되는 거고. 그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불편스럽고 자칫 오해가 되면 너희들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은행 가서 대출 받아라 라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걸 깊게 안 배우면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도 부채를 일으켜서 그 사이클을 이겨보려고 하는 비과학적인 시도를 하게 되고 하니 야 부채는 알아서 공부 많이 하고 통찰이 있는 선수들이나 내고 너희들은 절로 가. 야야 커피는 어른 돼서 먹어. 애들은 커피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하는 교육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고도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건데 약간 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경제나 금융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진짜 그 실전을 많이 좀 겪어보신 분들이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을 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진짜 폄하하려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은 현장을 잘 모르시고 재테크를 안 해보셨고 겨우 월급 받아서 그것만 하시니까 그분들이 무슨 재테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왜 경제 전문 강사이신 분들 계세요. 네. 어디 금융기관 다니시다가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하시다 조금 이제 답답한 거예요. 너무 현실과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런 거예요. 격투기를 이제 책으로 배우는 거랑 진짜 그 실전 파이터한테 배우는 약간 이런 느낌. 다르죠. 당연히 싸움은 실전에 배우는 거고 실전을 가르치는 분들은 반칙도 가르쳐 주죠. 상대방이 너한테 반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너도 반칙을 하는 걸 알아야 반칙을 하고 안 하고는 네가 결정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유니폼 잡히는 거 생각해야죠.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배우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